저는 이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 1등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이제 벌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리스크 해지까지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S&P 500은 지난 뭐 한 50년간 수익률 평균으로 따지면 10.1% 정도가 돼요. 근데 세계 1등은 25% 정도가 됩니다. 왜 25%가 중요하냐면 25%로 복리로 가잖아요. 10년 후가 되면 10배가 됩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JD 부자연구소 소장 김장섭입니다. 조던이고요, 닉네임은.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부동산을 좀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책도 한 8권 이 정도 내고 2016년서부터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같이 하다가 한 2018년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주식 책도 지금 한 4권째 내고 있고, 그래서 총 한 13권 정도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제 이제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JD 부자연구소 치시면 유튜브로도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는데, 원래 한 2004년도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경매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동산 멘토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제 후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빠숑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 예전에 글을 좀 보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매를 주로 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지신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경매 사이트 중에서 다음 카페 중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네이버가 이제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칼럼니스트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재개발 쪽이 이제 많이 크는 바람에 재개발 쪽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그 잡고 그러다가 한 2006년도 이때서부터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도권에 있는 그 재개발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이라든가 뭐 과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광명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에 그 재개발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빌라 사고 팔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08년 되기 전에 전부 팔고 지방으로 갔다가 뭐 지방 가가지고 이제 월세 같은 거 맞춰놓고 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재개발 투자하던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었고, 재건축 투자하던 사람들 되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빙하기가 거의 한 2016년까지 왔었죠. 2012년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미 그 지방 쪽에다가 이제 월세 같은 걸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냥 놀면서 월세 투자에 관한 책들도 좀 쓰다가 2016년도에 저는 이제 서울 역세권,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천안이나 이런 쪽에 뭐 24평짜리 아파트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래 뭐 한 1억이 넘어가고 뭐 이러는데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이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아파트, 뭐 상가, 뭐 이런 것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오피스텔. 그러다가 이제 이제 2016년부터 더 많이 떠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제 미래 뭐 이 책 썼었는데, 그 책도 이제 좀 잘 됐었고, 그때는 앞으로는 이제 서울 쪽에 뜰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라.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까지 딱 투자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저는 약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 기법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피 투자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그때 당시 제가 있었을 때 이제 만들어졌던 말이고, 그게 이제 전세 끼고 거의 돈 안 들이고 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막 100채씩 사고 200채씩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뭐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은 이제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나고, 그리고 대출 받았던 것들은 이제 원금 상환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한 번에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경매로 다 날리고, 그게 이제 막 공론화가 되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전세 사기 쪽으로 됐었는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구나, 부동산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가, 그러니까 뭐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그러면서 이득은 거의 없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범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저게 없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으면서 이익도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월급 같은 거 타면서 그냥 보내는 게 그 정도 온 거고, 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스크는 없는데 굉장히 이득이 큰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부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스크도 크고 이 이득도 굉장히 큰 게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뿐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이나 투자. 근데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면서 이득도 굉장히 큰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가 리스크 해지만 할 수 있으면 이 공부처럼 거의 위험은 없으면서 굉장히 큰 소득을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게 된 게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2008년도. 왜냐하면 리스크는 엄청 큰데 이득도 크잖아요. 근데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 이제 이득도 굉장히 커서 부자 될 확률은 되게 높은데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우산을 빼앗는 그런 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그때 돈 갚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망하는데,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크 해지가 되는 게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리스크 해지만 할 수가 있으면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내일의 부라는 책을 썼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2018년도가 그 나스닥이 한 24%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1등주 애플이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한 7만 불까지 갔다가 뭐 거의 한 2만 불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그 하강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당하니까, 그때 당시에 2018년도 10월 달인데, 그때 그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자율 위기가 오면서 그때 한 번에 확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억 정도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이제 당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한 번 당하면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년간의 데이터, 그때 당시 이제 1980년도에 나스닥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 그때 위기, 그러니까 1987년도 이제 블랙 먼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올매도를 하면 리스크 해지가 된다.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식으로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25%가 빠졌다. 그럼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으니까 25%가 빠졌을 때는 나는 이제 현금만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손해는 25% 손해가 아니라 25% 빠졌을 때 100% 팔아야지 25%가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해는 12.5%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씩 팔았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숏까지 치면 한 6.5% 줄어듭니다. 예. 만약에 이제 10% 팔면서 숏을 같이 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때는 리밸런싱까지는 못했었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3% 뜨면 이제 전량 매도하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1월달에 책을 냈어요. 내일의 부라는 책을.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떠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때 뭐 815 TV라든가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3% 뜨면 다 팔아라. 예,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떠들고 다녔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고 2월 달 되면서 본격적으로 막 이제 셧다운이 되고,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 위기를 직감을 하고 있었고, 그때 책을 막 냈었는데 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뭐 815 TV라든가 지금 많이 컸던 그런 이제 대형 채널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악플 굉장히 많이 달렸었죠. 예, 그 무슨 소리냐, 뭐 네가 무슨 예언자냐,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때 2월 27일인가 그때 마이너스 3%가 딱 떴어요. 그래서 제 책을 본 사람들 전부 팔았죠. 저도 이제 그때 다 팔았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3월 한 18일 그때까지 거의 한 30% 이상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책이 내일의 부가 거의 베스트셀러. 그래서 그 교보에서 전체 순위가 한 2등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문제는 그때 이 V자 반등을 했었는데 V자 반등 한 거를 그때는 한 2달 있다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플이 그때 한 70% 이 정도가 올랐었는데 바닥에서 치면, 근데 실제로는 한 40% 정도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떠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랬었는데 뭐 결국은 그 리스크 헤지가 맞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밸런싱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꼭 떠서 전량 매도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이제 10%씩 팔면서 리스크 헤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득이 굉장히 큰데 헤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때 한 6만 불 정도였다가 그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제 동생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재작년 3월 정도 됐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생은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때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근데 비트코인은 약간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한 5% 떨어질 때마다 10% 팔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선 5% 떨어질 때마다 10%를 팔면 50% 빠졌을 때는 이제 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는 25%만 있는 거고, 그때가 한 4만 불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랬었고 그게 거의 한 15,000불, 10,000불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선 다시 사는 거는 2단계 올라가면, 그러니까 10%가 바닥치고 10%가 올라가면 그때 올 매수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제 카페나 이런 데 와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을 경우 거의 그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를 갖고 있다. 근데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 한 개가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정도가 돼야지 네가 돈을 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마다 10%씩 판다면, 그러면은 개수는 늘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2개 늘리고 3개 늘리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만 한다면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동생이 그렇게 실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투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엑셀표만 만들어주고 이제 저는 그때 동생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그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유동성이 굉장히 큰 거,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때 하한가를 30일 동안 맞은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은 무슨 뭐 작전주 같은 거 이렇게 하한가 맞기 시작하면은 계속 뭐 며칠간 계속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한가에 맞춰놓고 판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거의,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물량들,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물량 큰 사람들만 받아주다 보니까 그것도 리스크 헤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 1등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이제 벌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리스크 해지까지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이제 투자를 했었죠. 리밸런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nvesting.com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 이제 주식이 이제 끝날 때마다 숫자가 찍히죠. 그래서 엑셀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전 고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럼 이제 100불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전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그걸 이제 숫자를 높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100불에서 빠지기 시작한다. 2.5%가 빠지면 97.5달러가 되잖아요. 근데 97.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10%를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이 뭐 100개가 있다. 만약에 뭐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00주를 이제 100주 중에 10주를 파는 거죠. 10주를 팔고 뭐 다시 또 이제 95달러가 됐다. 그럼 또 2.5%또 빠진 거잖아요. 그럼 또 10%를 또 팔고 계속 그렇게 파는 거죠. 팔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한 80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가 떨어진 건데 그때에서 다시 2.5%에서 이제 5% 정도가 되는 게 바닥에서 이제 10%가 올라온 거거든요. 두 단계 올라온 그때는 이제 그 올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85달러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죠. 세계 1등 주식에만 투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하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는 세계 1등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1등 주식이긴 하지만 뭐 이 주식이 뭐 한번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9만 원 정도 하다가 뭐 한 6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계 경기가 막 바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6만 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9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세계 1등지 외에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리밸런싱이나 이거 하기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QQQ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무조건 우상향하죠. 근데 얘가 떨어진다?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하염없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바닥이 나서 완전 파산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 S&P 500이라는 이제 500개 주식을 S&P라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넣고 빼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우량한 주식들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지수를 갖고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파산할 염려가 없고 휴지 조각 될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외의 주식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계 1등이냐? 그러니까 1등도 지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50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 중에서 가장 이제 공부 잘하는 100명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 1등은 그냥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익률이 S&P 500은 지난 뭐 한 50년간 수익률 평균으로 따지면 10.1% 정도가 돼요. 매년 10.1%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30%도 빠지고 어느 때는 70%도 올라오고 그랬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한 10.1%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계 1등은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23% 정도 수익률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세계 1등주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40%를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가 뭐 쉐브론은 별로 없죠. 옥시덴탈 요즘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예전서부터 갖고 있는 게 코카콜라 그리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팔질 않았으니까 갖고 있는 거지. 최근에 2016년도에 산 거는 세계 1등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가장 큰 주식 그런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워렌 버핏의 전략인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그 덩치가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 1등 주식을 계속해서 갈아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이 1등에서 빠지고 나서 애플 주식을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팔 수는 없죠. 그 사람이 다 팔면 완전 애플 주식이 아주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우량주에다가 묻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럼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높고 왜 25%가 중요하냐면 25%로 복리로 가잖아요. 복리는 단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이 25%가 오르면 2,5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단리는
그 다음에도 1억에서 다시 2,500만 원이 계속 붙는 그런 구조고, 복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500만 원이 뛰었죠. 그러면 1억 2,500만 원에 다시 25%가 붙어요.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10배가 됩니다. 1억이 10억이 되고요. 10억이 100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내가 어느 정도 기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등주가 좋은 점은 2등하고 바뀐다는 점이에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하염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 이런 거 갖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얘가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지금 하이닉스한테도 밀린다. 솔직히 지금 뭐 핸드폰 부분이라든가 가전 부분 아니었으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을 거예요. HBM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들. 근데 그런 정보들은 가장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주가에 나타납니다. 그 주가는 돈을 엄청나게 넣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보이는 게 주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가를 이제 무시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뇌피셜이나 아니면 정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조그마한 이제 지식 아니면 그 통찰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게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주가 갖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게 망할 주식은 2등하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GE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엑소모빌이 1등이고, 그 다음에는 애플이 1등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변곡점들을 보다 보면 G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GE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시 엑소모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자재 그 주식이 뜬 거고, 2000년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면서 이제 닷컴 그런 주식들이 뜬 거고, 기술주가 뜬 거고, 그리고 엑선모빌에서 다시 애플로 바뀔 때는 그 스마트폰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세상이 온 거잖아요. 시대를 정확하게 1등 주식이 그렇게 반영을 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2등하고 바뀌었네? 2등하고 바뀌면 그러면 2등 주식은 팔아버리고 1등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도 중간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 2022년도에는 뭐 이자율 때문에 그때도 한 30%가 빠졌죠. 예,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한 30%씩 빠지는 경우가 2년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1등 주식을 믿고 간다 하더라도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또 그때거든요. 그러면 주식수를 그때 늘리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100% 갖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0% 갖고 가면서 내 뇌피셜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 팔아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100% 갖고 가다가 리밸런싱 하면 그렇게 팔고, 그 다음에 2등하고 바뀌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가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그 다음에 수익은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얼마를 갖고 은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없으면 그냥 주식을 그냥 막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잡주를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주식을 사면 10개를 사면 한 2개 정도는 많이 오르고 2개 정도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똔똔이다. 그래서 이 많이 오르는 거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10배거니 10배 오르는 종목 이런 거 갖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피터 린치도 성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개미들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상치는 건 뭐 이런 건 거의 잡지도 못하고 나중에 상치는 걸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 물리고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통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피터 린치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위주가 됐을 때 그제서야 저기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한 5% 오르면 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막 한 30% 마이너스 아니면 상장 폐지 이런 거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어요. 그러면 5%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건 계속해서 갖고 가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뭔 얘기를 했냐면 꽃밭에다 물을 줘야지 잡초에다 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 팔고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그 물을 주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 반대로 한다는 거죠. 오르는 거는 빨리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손실이 나니까 얘네들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거의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거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피터 린치도 10개 중에 2개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은 100개 중에 1개 정도만 이제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100% 엔비디아의 통찰력을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10배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1등주가 가장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가 있고요. 떨어졌을 때도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주식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잡주 갖고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 삼부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얼마였냐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몇 달 전에 보니까 1,7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한 99%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 잘못하면 뭐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이 허다하죠. 한 90% 이상은 다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망하는 주식들. 그러니까 그런 통찰이 있냐라는 거죠. 개미들이.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가 기준으로 그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상위 1% 부자가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가 있을 때 상위 1%라고 보세요. 10억입니다. 10억. 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뭐 30억, 100억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부동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현금으로 다 사지 않는 한 거의 거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제가 오래 해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가 되면 그러면 부자 반열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현금성 자산 10억이면 그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에서도 PB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10억이 왜 중요하냐? 10억이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 주식이 25%가 큰다고 그랬죠. 작년에 애플이 48%가 올랐어요. 네. 뭐 재작년에 30%가 빠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제 방식으로 했던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양도세를 냈어요. 30%가 빠졌을 때도 이익을 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재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25% 정도가 올랐다면 10억이 있었을 때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죠. 근데 내가 한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다고 친다면 그럼 1년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 12억 5천 갖고 다시 복리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됐을 때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안 되는 게 종부세 내죠. 그리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오히려 돈을 더 태워야 돼요. 실제로는.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1가구 1주택 갖고 무주택을 만들어서 팔아야서 돈을 만들어야지 내 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팔아도 또 부동산 또 삽니다. 부동산 부자는 계속해서 돈이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은 한 주라도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10억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10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면 1억이 되는 거고 20년 후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년 후면 10억이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한 6천만 원 정도로만 본다면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 25%니까 2억 있으면 뭐 한 4,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냥 이제 번 거 갖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한 3,400만 원 정도 갖고 쓰면서 한 4,10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100만 원을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느냐, 버느냐,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버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맥주나 까고 그러면서 돈 안 쓰기 시작하면 거의 돈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평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1등 주식으로 그렇게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세계 1등 주식만 투자하는 전략을 코인이나 부동산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적용하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한 6만 9천 불 그 정도까지 찍었다가 한 15,000불 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 차트를 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숫자를 놓고 만약에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그러면 분명히 한 번도 V자 반등 그러니까 두 단계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부동산은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안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해지가 안 되는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